자, 다시 요 앞에 흐름을 보시면요. 납세무자가 아까 열거된 부동산 등을 취득했으면은 원래는 세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국가 등이 아까 부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개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국가 등에게 귀소, 기부채나 그때는 부동산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요. 또는 개수는 나눠야 되죠. 취득 당시 평가된 금액에 시가편액이 9억 원 초과를 개수하며 무조건 과세고, 9억 원 이하는 비과세 가능한데 큰 수선이며 과세고요. 큰 수선이 아니며 비과세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비과세 물건이 아니면은 언제부터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법에서 성립 시기를 규정하고 있죠. 취득세는 성립 시기가 언제요? 취득하는 때. 그 취득하는 시점을 정해놨다고요. 그걸 법에서 뭐라고 한다? 취득 시기를 해서 지금부터 취득 시기인데, 이해를 요하는 것만 지금 강의를 들어갑니다. 암기사항은 뭐 지금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 그러면 딱 두 개만 볼게요. 잠깐 보시면요. 유상거래로 가정을 해봅시다. 자, 무슨 거래로 가정한다고요? 유상거래. 유상거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금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 지급하는데,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잔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요 잔금을 지급하는 날짜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보시면은 몇 월 며칠에 잔금 지급한다고 날짜 서류에 기재가 되어 있죠. 그걸 우리는 계약상 잔금 지급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계약상 잔금 지급이는 서류에 기재가 되어 있는 날짜를 말합니다. 몇 월 며칠인데, 이 날짜에 꼭 통장으로 이체시켜 주는 거 아니죠. 그러면은 통장으로 돈이 실질적으로 이체되는 날짜를, 이것은 서류에 관계가 없다고 해서 아까 뭐라고 표현하면 된다? 사실. 그래서 항상 서류라 관련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사 잔금 지급. 이것은 현재 통장으로 실질적으로 돈이 이체가 되는 날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 날짜는 1월 5일인데 통장 이체 날짜가 1월 10일이며 계약상은 1월 5일이고 사실상은 1월 10일. 근데 현재 법에서는요, 유상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 사실상 잔금 지급으로 가는 것은 정확히 5개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열거대만 사실상으로 가는데 대부분 객관적인 거래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거래라는 것은 취득하는 쪽에서 돈을 지급하는 날짜를 임의적으로 조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파는 상대방이 대부분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 그러면은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공공기관이면 우리가 돈을 상대방 공공기관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줘야 되죠. 날짜 속인다 못 속인다? 못 속이니까 대표적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입장이니까 취득세를 내는데 파는 쪽이 국가예요. 그러니까 국가 등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내가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돈을 이체시켜 줄 때 통장 이체 날짜 속인다 못 속인다? 못 속이니까 무조건 사실상. 또는 수입. 우리가 물건을 수입할 수 있죠. 뭐 부동산은 수입하기가 힘들지만 차량 같은 건 수입하잖아요. 그때 수입은 관세법 등에 의해서 통장으로 거래가 되는 날짜가 외국환 관리법 등으로 반드시 날짜가 확인됩니다. 날짜 속일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공매. 우리가 공매로 낙찰받으면 돈이 누구로 들어가요? 공공기관을 통해서 돈이 이체돼야 되죠. 날짜 속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판결문. 근데 하나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기서 말한 판결문은 법원을 통해서 나왔다고 해서 모두 판결문으로 보는 게 아니고 민사나 행정, 소송을 통해서 나온 것만 판결문으로 봅니다.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나온 것은 판사가 소송을 한 것이니까 날짜를 못 속이는데, 법원을 통해서 나왔다 하더라도 이런 게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개념에서 제외돼요. 그러면은 이 화해 등은
5개로 보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거야? 안 보겠다는 것이니까 5개가 아닌 것은 모두 뭐로 간다? 계약상으로 가는데 이거 봐봐요. 화해 조서도 법원에서 작성한 것은 맞아요. 판결하기 전에. 그럼 이건 뭐가 있냐면은 당사자가 싸웁니다. 그러면 판사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당사자를 법원으로 불러서 화해를 시키는데 그게 이제 작성한 게 화해 조서인데 이렇게 하면 돼요. 당사자 2명이 의도적으로 화해 조서는 입증이 되네. 그럼 어떻게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냐면은 법원 가기 전에 앞에서 스터벅스에서 만나. 그리고 금액을 짜고 화해를 해요. 그리고 판사 앞에 가서 우리 화해했습니다로 조서를 작성해. 그러면 화해 조서가 법원을 통해서 나온 것은 맞죠. 근데 정확히 소송을 통한 게 아니니까 입증된다, 속일 여지가 있다. 속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당사자가 짜고 화해할 수 있고 어느 한 사람이 거짓으로 포기할 수 있고 어느 한 사람이 거짓으로 인정, 승낙할 수도 있고 어느 한 사람이 거짓으로 자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당사자가 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화해 등은 취득 시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서류 날짜의 계약상. 그 다음에 법인 장부. 그러면은 삼성전자 같은 법인은요, 법인 장부에 기재를 해놓고 이것을 외부 회계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날짜 같은 걸 속인다, 속이지 못한다, 속이지 못한다. 그럼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를 하면 일반적으로 개인간 매매를 하죠. 그럼 개인간 매매는 국수공판법이 개입이 안 되잖아요. 그럼 개인간 거래는 대부분 이걸로 가요. 취득 시기를. 계약상 잔금 지급일인데 우리가 아파트를 처음에 분양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개인이 분양을 받지만 상대방이 누구예요? 건설회사 법인이죠. 그럼 우리는 법인 통장으로 돈을 이체를 시켜주잖아요. 그 날짜 속인다 못 속인다? 못 속이니까 그런 경우라면은 계약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로 간다? 사실상. 그래서 이걸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국수공판법. 시작. 국수공판법. 요 5개 키워드가 나온 요 상거래는 취득 시기를 사실상으로 가시고 5개가 아닌 대표적으로 개인간 거래는 뭐로 간다? 계약상인데 그럼 원래는 잔금 지급 날짜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어요. 잔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등기를 했다. 이 등기는 고려사항이다, 고려사항이 아니다. 고려사항이 아니니까 그냥 잔금 지급 날짜. 그럼 이 날짜가 빠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등기할 수 있죠. 그때는 어디로 간다? 등기. 그럼 결과적으로는 잔금 지급 날짜랑 등기 날짜 비교해서 뭐로 가면 된다? 빠른 날. 근데 현재 법은 빠른 날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잔금 지급일인데 예외적으로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를 하면 등기 날짜. 그럼 우리는 결과적으로 뭐로 가면 된다? 빠른 날. 다시 한번. 잔금 지급하고 나중에 등기합니다. 뭐가 빠르다? 잔금. 잔금 지급하기 전에 등기합니다. 뭐가 빠르다? 등기. 결국은 잔금하고 등기 날짜 비교해서 뭐로 간다? 빠른 날. 자, 저기 보시면요. 507페이지. 맨 상단에 양가로 읽어. 507페이지. 유상 승계 취득인데 동그라미 1번.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밑에 음영 처리 보실래요? 1번. 국가 국 동그라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이거예요. 만약에 은평구랑 서울특별시 은평구랑 경기도 성남시가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때는 지방자치단체끼리 조합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인데 그냥 지방자치단체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2번 수입 수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3번 공매 공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4번 판결문의 판 동그라미 하시고요. 법인장부 법의 동그라미. 다만 판결문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소송이라고 적으시고요. 소송은 인정하지만 이거 그대로 적으세요. 화해 포기 인납 자백간주는 제외. 중요합니다. 이거 화해 포기 인납 자백간주는 제외.
1, 2월 달 기본서 가면 다 열고 돼 있습니다.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저희가 다 자백간주, 거짓으로 자백한다. 그것을 간주합니다.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제가 다 잘하는데 약간 이게 글씨를 잘 못 써요. 이 옥의 티야. 반응이 없어, 반응이. 얼굴도 잘생겨, 목소리도 괜찮아, 몸매도 좋아, 강의도 잘해. 판서가 좀 별로네. 머리가 왜요? 머리가 별로야? 그러면 머리가 제가 안 좋다고요? 사람이 이렇게 악담 버려요 지금.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실래요? 동그라미 2번. 위 일에 해당하지 않는, 그럼 5개가 아닌 것이죠. 그 유상승계취득은 뭐로 간다? 계약상 잔금지급일. 동그라미 가로 밑줄 칠게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밑줄. 명시라는 것은 명확하게 표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언제로 간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자, 요겁니다. 이거 봐봐요. 서류를 봤더니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5월 31일인데 그게 수성으로 써버린 거예요, 잉크를. 그래서 거기다가 물이 한 방울이 딱 떨어졌네. 그러면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퍼지죠. 명확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때는 계약 시점이 있죠. 그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취득한 걸로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주하겠다. 근데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요런 사실상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할 수 있겠죠. 그때는 언제로 간다? 등기 등록. 그래서 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선등기로 간다는 거. 자, 양가로 2번 무상승계취득인데 잠깐 앞에 보세요. 우리 무상이라는 것은 공짜로 취득하는 것이죠. 그러면 잔금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상은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증여는 증여 계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증여 계약한 날이 취득 시기입니다. 그런데 계약일 전에 미리 등기를 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때는 언제로 간다? 등기 시점. 자, 그런데 증여 이외의 무상은 뭐 증여 등이고요. 그 다음에 상속. 상속은 계약이란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상속은 계약이 아닙니다. 증여는 계약이지 상속이 계약이면 그것은 폐로 나죠. 몇 월 며칠 내 부모님 돌아가시죠? 계약 맺는 거잖아. 그래서 계약이란 말을 안 쓰고 상속은 돌아가신 날짜에 취득한 걸로 봐야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짜, 그것을 상속 개시. 근데 어떤 한 분이 뭘 질문하셨냐면은 봐봐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유상도 원래는 잔금지급일인데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하면 등기라고 강의를 했고, 무상 중에서 증여 등도 원래는 계약일인데 계약일 전에 등기를 하면 등기라고 강의를 했죠. 근데 선생님이 상속을 강의할 때 상속 개실이라고만 강의를 하고 상속 개실 전에 등기를 하면 등기로 간다고 강의를 안 했대. 왜 그러니?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생각을 해봐요. 돌아가시기 전에 무상 이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했다는 것은, 등기를 했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거는 돌아가시기 전에 등기하면은 그것은 증여로 가야 되죠. 이걸로 가야죠. 그래서 질문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고개 숙여 보시고요. 중간에 양가로 2번 무상승계취득 동그라미 1번 증여는 원칙이 계약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니은 계약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 밑줄. 그때는 언제로 간다고요?
등기일, 등록일. 2번 상속은 무조건 뭐로 가고요? 상속 개시일. 자, 넘어가세요. 건물 신축은 나중에 보시는 거예요. 암기사항입니다. 자, 토지를 아까 지목 변경할 수 있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짜를 비교해서 빠른 날로 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경된 날짜라 서류 날짜가 다르다. 그럼 그 날짜 비교해서 뭐로 간다? 빠른 날인데, 자, 예외를 보시면 요 변경일 이전에, 즉 빠른 날 이전에 그 토지를 먼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때는 그 사용한 날짜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연부취득인데 우선은 개념부터 잠깐 판단해 볼게요. 자, 맨 밑에 보시면요, 용어 체크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맨 하단에 연부로 보시면, 연부는 말 그대로 연 단위로 1년 단위로 분할해서 지급하겠다는 게 연부인데, 자,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0억대 부동산이에요. 그럼 1000억대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을 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때는 뭐 1000억대 부동산을 5년 동안 나눠서 지급할 수 있겠죠. 그것을 연부계약. 그러면 1년에 200억씩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1000억대 부동산을 5년 연부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은 1년에 얼마씩 지급한다? 200억. 그래서 200억 지급하면은 취득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5년 연부계약을 맺으면 취득 시기가 몇 번 나눠서 도래한다? 5번. 그래서 200억 지급하면은 요때 200억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 내시고 1년 동안 안 내다가 다시 1년 지나서 200억 지급하며 200원의 세금을 낸다는 것. 다만 요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등기할 수 있겠죠. 그때는 당연히 언제? 등기인데, 자, 질문 드릴게요. 이 연부 취득도 특수한 유상승계 취득인데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로 갈까요? 매년 지급하는? 아니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갈까요? 이미 답을 얘기를 했는데, 객관적인 거래라면 대부분 사실상으로 갈 것이고 개인 간 거래라면 대부분 계약상으로 갈 텐데, 연부는 사실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계약상이 맞는 것 같아요? 느낌상 사실상으로 가요. 개인 간 거래는요 연부 계약 못해요. 아니, 어떻게 믿어? 봐봐요. 여러분들이 파는 쪽이에요. 1000억대 물건을 파는 쪽인데 취득하는 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방지게, 야, 저기 내가 1000억이 없으니까 200억씩 5년 동안 나눠 지급할게. 여러분들이 파는 쪽이야. 얘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개인 간 거래는 연부계약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연부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중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때 지자체한테 연부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지자체한테 몇 년 동안 나눠서 토지 대금을 지급한다. 5년. 그런 계약이 연부계약이니까 사실상으로 간다는 거. 자, 다시 양가로 5번 보시면, 연부 취득은 원칙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밑에 예외, 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언제로 간다고요? 등기. 그러면 이렇게 취득 시기를 판정했으면은 우리는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잠깐 봐봐요. 과세 표준이, 취득세는 대원칙이 취득 당시 가액입니다. 얼마 그러면 요 취득 당시 가액이 얼마인지를 결정을 하는데, 이걸 하기 전에 제가 기초 용어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거기 맨 508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빈 공간 좀 보이시죠? 거기다 한 4줄 정도 적을 겁니다. 4줄 정도. 바로 적으십시오. 시가라고 적으세요. 시가.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라고 적으세요. 거래되는 가격. 이것을 줄여서 시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세, 아파트 시세. 정상적인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 시가는요, 문제가 되는 게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10억대 아파트를, 어떤 사람은 이건 한 11억 갈 것 같고, 어떤 사람은 9억 정도로 갖고 가고, 그러면은
과세관청은 세금을 계산할 때 이 불확실한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는 시가로 어떤 걸 세금을 계산해 버리면 분쟁이 발생하니까 과세관청은 깔끔하게 요 시가를 평가를 해놔요. 그래서 가격을 공시해 놓는데 그럼 높게 공시할까요? 조금 낮게 공시할까요? 조금 낮게. 그 공시하는 가격을 법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가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별로 가격을 공시를 하는데 토지는 뭘로 공시를 하냐면 개별 공시지가로. 용어 다 필요합니다. 지가가 뭐예요? 땅 가격을 공시해놨는데 개별적으로 지번별로. 그러니까 토지는 지번별로 공시가격이 전부 다 다릅니다. 가치가 다르니까 이걸 평가를 해서 공시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라 적으세요. 단독주택.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적으십시오. 개별주택 가격.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공시를 해놨는데 단독주택도요. 이게 주소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다고요. 같은 건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다가 이제 하나만 더 주면 돼요. 공동주택. 그럼 아파트 등은 어때요? 가치가 같은 게 맞죠? 그래서 가격을 공시할 때 공동으로 공시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부 다 공시가격이에요. 공시가격 내에 물건별로 공시를 해놓는 겁니다.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은요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이것을 평가해 놓은 금액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 시가 대비 80% 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100억 원대면 이 공시가격은 계략적으로 한 80억 정도로 공시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 가격 평가해 놓은 금액인 공시가격으로 모든 세 법조문을 만들면 우리는 공부하기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시가격을요 표현을 다르게 써요. 어떤 데서는 이런 표현, 다른 저런 표현인데 이제 그것만 정리하시면. 그래서 이 공시가격을 같은 말인데 지금 배우는 지방세에서는요 이 공시가격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가표준액이라고. 같은 거예요. 결국은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표준액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게 공시가격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가표준액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시가격으로 공시해놓은 금액이 있으면 공시가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하겠다. 똑같아요. 그러면 토지 시가표준액은 뭐가 될까요?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 시가표준액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 똑같다는 건데 문제는 양도소득세를 가면요 미쳐요. 하여간에 기준시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만들어 놓은 다 같은 말이에요. 시가의 기준액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럼 토지는 기준시가가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시가는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인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니까 거기에 80% 가격으로 가격을 정해놨다. 그걸 뭐라고 한다? 공시가격인데 토지는 뭘로 공시해놓고요?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은요?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인데 이 공시가격을 지방세선 뭐로 대체해서 쓰고? 시가표준액.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같은 말. 그래서 앞으로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기준시가는 그냥 동의어로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것. 다만 미세한 차이는 있는데 그 차이까지 시험에 물어보지는 않아요. 요거는 필기하셨나요? 그러면 취득세 과표를 정할 때 이거 봐봐요. 취득 당시 가액이 과표인데 취득세는 요거 이제 써먹습니다. 내가 신고에 의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까? 과세관청 결정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까? 납세의무자 신고인데 제가 뭘 언급했냐면은 세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가 없죠.
세율은 이미 어디서 정해져 있다? 법에서. 그럼 우리가 세금을 계산하겠다는 것은 우리 쪽에서 과세표준 가격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세율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이 원래는 납세무자가 얼마에 취득했습니다. 신고한 가액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세금 많이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으니까 이제 예로 가봅시다. 무신고를 해요. 원래 가격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세금 계산을 안 한 겁니다. 그럼 무신고한 사람은 과세관청이 결정해야 되죠. 본인들이 평가해 놓은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밖에 없죠. 본인들이 평가해 놓은 금액을 지방세에서 뭐라고 한다? 시가 표준액. 그래서 이걸로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신고 가액이, 자, 이거 지울게요. 신고 가액이 시가 신고를 하긴 했는데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가 표준액은 평가해 놓은 금액은 최소한 8억 원인데 신고를 한 금액이 6억 원이에요. 그러면 신고가액을 받아줄까요? 과세관청은 거부할까요? 거부합니다. 그럼 그때는 과세관청은 뭐로 가는데?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왜? 가격을 속인 걸로 보는데 이런 경우였어요. 만약에 신고한 가격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 가격이 6억 원을 과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격을 속일 수가 없는 거래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시가 표준액이 8억 원인 부동산을요, 내가 공매로 6억 원에 낙찰받을 수 있잖아요. 가격을 속인다, 못 속인다? 못 속이니까 그때는 6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해야 되죠. 그게 특례입니다. 그래서 신고한 가격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다 하더라도 특례는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실상 취득 가격인 6억 원을 그대로 과표로 인정해 줍니다. 이게 법에서 6개를 인정하고 있어요. 가격을 속일 수가 없는데 5개는 이미 배웠거든요. 아까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다. 가격 속여요? 못 속여? 못 속이고 수입 면장에 의해서 가격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 공매 방법 판결문, 그 다음에 법인장부인데 여기까지 다 배웠고요. 하나 추가되는 게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거래가 일어나면은 매도자, 매수자 또는 공인중개사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금 뭐 날짜가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격 신고를 해서 검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가격 신고를 해서 과세관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금액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법에서 검증받았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가격을 검증받았다고요. 가격. 그래서 가격 검증받은 금액이 6억 원이면 과세관청이 6억 원 자체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검증받은 금액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한다는 거. 그래서 요 국수공판법 검증이란 키워드가 들어가면은 이 가격이 뭐보다 적더라도 시가 표준보다 적더라도 이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데, 자, 동의어 표시할게요. 요 사실상 취득 가격은 다른 말로 비용하고 같은 말이에요. 비용, 나간 돈. 우리 병원 가서 의료비 얼마입니다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그 의료비에서 비라는 것은 주머니 나가는 돈이죠. 여기서 공매 가격이 얼마예요? 6억 원이면 6억 원 자체가 주머니에서 나간 돈, 비용. 그래서 동의어라는 거. 그러면은 이 들어간 돈, 비용이 법인장부 등으로 확인된다면 무슨 금액을 무시하고 시가 표준액을 무시하고 무조건 비용이 뭐로 간다. 사실상 그래서 같은 말이라는 거 반드시 마인드 잡으십시오. 사실상 취득 가격은 결국은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뭘 말한다. 돈. 그 돈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한다. 비용. 그래서 사실상 취득 가격과 비용은 동의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동의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나중에 문제 못 풀어요. 취득 가격은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라는 거 동의하시죠? 비용도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라는 거 동의하시죠?
같은 말이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법을 보면은 사실상 취득가격은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 합격으로 한다로 법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비용하고 취득가격은 같은 말이라는 거. 자, 책을 잠깐 보시면요. 509페이지. 맨 상단에 과세 표준 양가로 1번 원칙은 신고가액. 자, 동그라미 1번 취득 당시 가액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럼 이 취득 당시 가액이 동그라미 2번 신고한 가액 동그라미 요거죠. 신고한 가액. 네, 양가로 2번 보시면 예외 시가 표준액인데 동그라미 1번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다 요거죠. 무신고시는 당연히 뭐로 가고 시가 표준액이고 2번을 보시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보다 적을 때 그때는 뭐로 가는데 시가 표준액으로 갈 수 있는데 자, 맨 밑에 보시면 양가로 3번 특례 별표. 다음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가격 동그라미 연부금액 동그라미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표한다는 거. 그 사실상 취득가격 옆에다가 비용이라고 적으시고요. 비용 동의어 들어간 돈 비용. 1번 국가 등 2번 수입 3번 공매. 넘어가시면요 4번 판결문 법인장부 5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중개사법에서 배웁니다. 신고서를 제출해서 같은 법에 따라서 검증 동그라미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자, 다시 한번 흐름을 잠깐 볼게요.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대원칙이 취득 당시 가액이 얼마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원래는 뭐로 가고요? 납세의무자 신고가액. 납세의무자가 신고서 제출을 안 하며 평가된 금액이 시가 표준액.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했는데 속여서 과소 신고할 수 있죠? 그럼 원래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평가된 금액이 뭐로? 시가표준액인데 이 가격을 속일 수가 없는 특례에 들어간다면 시가표준액 금액을 무시하고 뭐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격. 사실상 취득가격은 주머니에서 나간 돈을 말한다. 돈을 다른 말로 뭐로 표현한다? 비용. 그 사유가 뭐라고요? 국, 수, 공, 판법, 검증. 여기까지 연결됐죠? 이제 하나만 더 배우면 돼요. 자, 여기를 잠깐 다시 봐주세요. 여기 마지막입니다. 아까 건축 개념을 제가 1교시에 잠깐 설명드렸죠. 5개가 있었습니다. 신축. 그다음 뭐가 있어요? 증축. 그다음에 개축. 천재지변 등이 발생하면요. 재축. 건물을 이전할 수 있죠. 건축 내 몇 개가 있고요.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개량하거나 수선할 수 있죠. 또는 토지를 지목 변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뭘 정하냐면은 이거에 관련된 과세 표준을 정할 때 논리는 하나예요. 처음 개념이다. 그럼 원시 개념으로 판정이 된다면은 그때는 건설 원가 등이 들어가겠죠. 그때는 소요된 가액을 과표를 합니다. 소요된 비용을 들어간 돈. 그런데 이미 기존 물건이 있던 게 변경이 돼서 가격이 상승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때는 비용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가격 상승분이 증가한 가액을 과표를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임야가 원래는 1억 원인데 이것을 대지로 지목 변경했더니 가격이 예를 들어서 3억으로 상승했다. 그러면은 가격 상승분이 얼마예요? 2억 원인데 만약에 들어간 돈이 5천만 원이면 원래는 증가하는 가액은 얼마? 2억 원을 과표를 한다는 것. 다만 예외는 바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거를 쭉 보시면서 처음 개념으로 판단되는 물건이 있고 이미 있던 물건이 변경된다는 표현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럼 답 바로 나옵니다. 자, 가보죠. 신축은 처음이에요? 이미 있던 거예요? 처음.
그러면 과표는 뭐로 간다? 소요된 가액, 소요된 비용. 증축은 처음이에요? 기존에 있던 게 늘어난 거예요. 늘어났으니까 증축을 통해서 뭐 한 거? 증가한 가액. 개축도 처음이에요? 증가한 거예요. 증가한 거. 재축은 아까 뭐로 본다 그랬어요? 원시. 그거 뭐로 간다? 소요된 가액. 이전도 처음입니까? 기존에 있던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니까 뭐로 간다? 증가한 가액. 얼마나 쉬워요? 자, 개수도 처음입니까? 기존에 있던 겁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계량한 것이죠? 그럼 뭐로 간다? 증가한 가액. 토지 지목 변경도 원칙은 처음입니까? 늘어난 겁니까? 늘어난 것이니까 뭐로 간다? 증가한 가액. 이게 원칙이. 하나 적으시죠. 원칙이 이렇다는 겁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그러면은 510페이지가 바로 끝나요. 그러니까 처음이면은 소요된 가액으로 가시고 건설 원가들 기존에 있던 게 뭐 바뀌는 개념이며 바뀜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죠. 증가한 가액. 그래서 우리가 건축 중에서는 신축하고 재축만 원시 개념이고 신축하고 재축을 제외한 건축은 증가한 가액으로 과표를 한다. 그러면 법조를 만들 때 증가한 가액을 과표를 한다 할 때 건축에 신축과 재축은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걔들은 과표가 증가한 가액이 아니니까. 뭐로 가니까요? 소요된 가액. 자, 양가로 4번으로 가볼게요. 양가로 4번. 기타 의제 취득인데, 자, 동그라미 1번 보시죠. 건축해놓고 신축과 재축은 제로 해놨죠? 그럼 요거 설명한 거예요.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이니까 뭘 말한다? 증축, 개축, 이전.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 토지 지목 변경인데, 자, 건물을 건축, 신재축은 제외하거나 개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밑에 세 번째 줄 증가한 가액 동그라미. 증가한 가액을 과표한다는 거.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토지 지목 변경은 사실상 변경 렌트를 기준으로 기억의 가액에서 니은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그럼 기억을 보시면 지목 변경 이후 시가 표준액에서 니은,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 그럼 요거네요. 자, 지목 변경 후 가격이 얼마? 3억 원. 변경 전은 1억 원. 상승분이 얼마? 2억 원. 그러면 2억 원이 원래는 과표인데, 원래는 2억 원이 과표인데 예외로 들어가 볼게요. 아까 제가 뭘 강의를 드렸냐면은 판결문 등으로 집중할까요? 판결문 등으로 들어간 비용이 확인될 수 있죠. 그러면 다른 금액 고려한다, 다른 금액 무시한다, 다른 금액 무시하고 무조건 뭐를 과표로 한다? 비용.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임야를 대지로 바꿉니다. 개인은 무조건 가격 상승분, 증가한 가액인 2억 원이 과표인데 반대로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임야를 대지로 변경할 수 있죠. 법인은 법인 장부로 지목 변경에 들어간 돈, 비용이 입증된다, 입증이 안 된다? 입증된다. 그 입증된 게 5천만 원이었다 가정해 볼까요? 그럼 법인은 2억 원에 대해서 세금 낸다, 5천만 낸다. 5천만. 그러니까 개인은 비용을 안 믿어주는 것이고 법인은 법인 정보로 확인되니까 비용 자체를 믿어주니까 비용이 확인된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를 과표한다? 비용 자체. 이 마인드만 잡으시면 문제를 무조건 푸는데 계속 주관을 개입해요. 이거 불합리한데. 그럼 여러분들이 법을 만드시든지. 법은 법대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이시고 뭐를 생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개인이 토지를 지목 변경한다. 개인은 과세관청이 비용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으니까 비용을 무시하고 경제적 가치 상승분, 증가 가액인데 법인은 비용이 얼로 확인된다. 법인 장부, 외부 회계감사 받는다. 비용이 확인되니까 증가한 가액이 크다더라도 증가한 가액을 무시하고 무조건 뭐를 과표한다?
비용 자체. 자, 다음 한번 보십시오. 다음 판결문 법인장부로 토지 지모 변경의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에 걸 다 무시하고 뭐를 과표한다고요? 비용.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 그럼 요거만 놓고 보면은 지목을 변경할 때는요, 법인이 유리해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유리해요? 법인이 유리해요. 법인은 가격이 확인되니까 그걸 믿는 것이니까. 개인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탁하는 방법, 임야를 매입해서 지목 변경을 했을 때 뭐하 시켜놓고 법인화 시켜놓고 변경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법인이 개인보다는 세금이 훨씬 작아요. 모든 세금이. 왜 그럴까요? 법인이 왜 세금을 낮게 과세할까요? 개인보다는. 우선 규모가 크잖아요. 그리고 법인은 대부분 회계감사들을 받기 때문에 가격을 속이지 않는 걸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법인 쪽에 세금을 많이 때리면 결국은 개인이 피해를 봐요. 법인이 세금을 많이 내면 법인 경영이 안 좋아질 것이고 영업이익이 많이 안 나니까. 그리고 거기에 일을 하시는 근로자분들이 결국은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런 거 좀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자, 최종 정리해 봅시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15번부터 22번까지 풀어보시죠. 15번부터 22번. 자, 15번 가볼까요? 키워드 공매 동그라미 하시고요. 취득 시기 확인되죠? 그러면 계약상이 아니죠. 뭐로 가야 돼요? 사실상. 16번 화해조서 동그라미 하세요. 얘는 입증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것이죠. 지문에 입증된다는 말 보이시죠? 미끼 상품. 화해는 우리 쪽에서 입증된다고 오기더라도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취득 시기를 사실상으로 가야 돼요? 계약상으로 가야 돼요? 계약상. 맞네요. 자, 17번 연보 동그라미 하시고요. 연보는 계약상이 아니죠. 자, 계약상을 뭐로 바꿔야 돼요? 사실상 연봉지급일. 18번 증여 동그라미. 증여 받은 날은요, 등기 접수를 말해요. 증여 받은 날 옆에다가 등기 접수. 원래는 아까 등기 시점이 아니었죠. 원래는 뭐로 가야 돼요? 계약일. 그래서 틀렸습니다. 증여 받은 날이 아니고 뭐로 간다? 계약일. 19번 국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하며 가격 속일 수 없죠. 그럼 신고가액이 시가필요보다 적을 때도 그대로 뭐로 간다? 신고가액으로 가야죠. 이 신고가액을 뭐라고 한다? 사실상 취득가격. 근데 시가필요로 간다고 됐으니까 틀렸죠. 가격이 증명되니까 시가편액금에 무시하고 신고가격으로 간다는 거. 20번 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하시고요. 유상거래 시가편액이 과표다 아니죠. 뭐로 가야 돼요? 사실상 취득가격. 21번 검증 동그라미 하세요. 그 옆에다 적으세요. 가격을 검증받았다.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 아니죠. 뭐로 가야 돼요? 사실상 취득가격. 22번이 중요하죠. 법인장부 동그라미 하시고요. 법인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의 든 비용이 입증됐죠. 자, 비용, 사실상 취득가격이 법인장부로 확인됐다. 다른 금액 다 무시하고 무조건 과표는 뭐로 간다고요? 비용. 정확히 맞네요. 자, 마무리해 볼게요. 자, 요절 잠깐 보시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운 게 1교시에 취득 개념 배우셨고요. 사실상 취득, 취득 의제. 누가 세금을 내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잔금 등을 지급해서 사실상 취득 행위가 일어난 이후에 등기를 한다. 그렇다더라도 취득 시점부터 세금을 낸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중에 등기하는 것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2교시에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가 이전은 항상 원칙은요. 증여. 다만 공경매나 교환 이런 말이 나오며 유상거래로 갈 수가 있다. 부담부 증여 중에서 채무액을 물어보며 유상거래.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증여거래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납세의무자가 과세 대상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그게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취득한 시점부터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세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취득 시기는 유상거래는 사실상 잔금지율로 갈 수도 있고 계약상 잔금지율인데 사실상 잔금지율로 가는 것은 몇 개가 있다. 5개. 그 5개가 뭐예요? 국수공판법. 그럼 뭐로 가고요? 사실상이고 이 5개가 아닌 것은 뭐로 간다? 계약상. 그런데 이런 잔금 지급일 전에 뭐를 했다며? 등기를 했다며? 등기시죠. 연보취득도 유상거래인데 사실상으로 갑니까? 계약상입니까? 사실상. 왜? 파는 쪽이 대부분 공공기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전에 등기를 했다는 말이 나오면 역시나 언제로 가고요? 등기고 무상은 증여는 원래는 언제고? 계약일. 계약일 전에 등기라며 등기 시점이고 상속은요. 상속 개시일. 그러면 이렇게 취득한 날짜로부터 과세 표준을 우리가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원칙은 뭐로 가고요? 신고가액인데 신고를 안 하며 평가된 금액이 시가표준이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보다 적을 수 있죠. 그때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원래는 속인 거래로 가니까 뭐로 가는데 시가표준액인데 속일 수가 없는 거래라며 신고가액 자체를 받아줍니다. 그 받아주는 신고가액 우리는 법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사실상 취득가격, 동의어가 비용. 그러면 비용이 입증되는 것은 5개다, 6개다. 6개입니다. 국수공판법에다가 뭐가 추가된다? 검증을 해서 우리는 검증은 가격을 검증받은 것이지 취득시는 검증받은 적이 없다는 거. 그래서 국수공판법 검증은 비용 자체인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표니까 다른 금액 자체를 무시한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연결되는 게 토지 지목 변경은 원래는 증가한 가액, 가격 상승분. 근데 그것은 개인이 전제하는 것이고 만약에 법인이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드는 비용이 입증된다면 증가한 가액 자체를 뭐한다? 무시한다. 다만이니까 다만부터 예외. 뭐로 과표를 한다? 비용.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건축 중에서 신축하고 재축은 소유권 보존 등기라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원시. 과표를 뭐로 가고요? 소유된 가액. 신재축을 제외한 건축, 증축 등은 원래는 뭐로 가고? 증가한 가액. 개수도 증가한 가액. 토지도 원래는 증가한 가액인데 비용이 입증됐을 때는 이 증가한 가액을 무시한다. 다만으로 가니까 그때는 뭐로 간다? 비용 자체.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공부를 하실 때 생각하는 건 진짜 안 좋습니다. 나는 이럴 것 같은데 라는 주관이 개입되는 순간부터 법을 접근할 수가 없다. 무조건 여러분들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틀린 게 있으면 그냥 법대로 공부하십시오.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강하면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쌓이면요 나중에 감당 못해요. 법이라는 게 약속인데 약속을 쫓아가는 공부를 하셔야죠. 왜 법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인가를 한 번에 하는 욕심 버리세요. 한 번 듣고 다 해결된다? 그럼 지금부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9월 달에 오시면 돼.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공부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하나만 부탁드리죠.
오늘 1시간 정도 세법 복습을 하실 때 이해가 가는 것을 복습을 합니까? 이해가 안 갔던 것을 복습합니까? 이해가 가는 것만 복습하십시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체크하고 과감하게 스킵하고 건너뛸 거 절대 혼자 못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1월 달에 다시 이해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갖고 학원에서 6개월을 버텨보세요. 4월 말까지. 그때는 되게 재밌어지는데 6개월이 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어떤 생각을 한다. 4개월을 못 버틴다는 거예요. 강의 경험상. 그분들이 3월 달 가면 빠지거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 과목별로 내가 느낌이 오는 것만. 만약에 공법 강의를 들었는데 나는 2개밖에 이해가 안 가. 그럼 2개만 내 것으로 만드세요. 8거 버리고 가시고. 세법도 오늘 10개를 전달했는데 나는 4개는 이해가 4개만 공부하시라고. 6개는 버리고 가시라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습관을 못 바꿔요. 6개를 막 뭘 하려고 해. 그러니까 4개도 내 것이 안 되고 6개는 어차피 이해가 안 가거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나중에 체력 떨어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얼굴 화색은 밝게. 절대 창백해지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자, 고맙습니다.